일단 저희가 이제 어떻게 진출했냐를 설명하려고 하기 전에 일단 그 당시 좀 중국 외식 시장이나 상황을 좀 설명드리면 중국은 그 당시 반부패 공약, 그러니까 이제 비리 이런 것들을 뇌물 이런 것들을 자기가 척결하겠다. 사실 그 당시 이제 시진핑 현재 주석이 여기에 좀 중심으로 있었죠. 그러면서 접대랑 과소비를 억제하는 정책들을 마구 쏟아냅니다. 마구 쏟아내다 보니까 대형 식당들이 변화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급 식당들이 중국에서 고급 식당들이 가성비화, 그다음에 다양한 브랜드로 계속 런칭을 하게 되고 좀 더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캐주얼 브랜드들이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KFC나 맥도날드 같은 글로벌 브랜드들이 공격적인 현지화라며 중국 시장에 침투하기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한류의 성공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그 계약식 사진입니다. 저희 가운데 대표님이시고 저희 파트너들이고 뭔가 사진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서 AT에서 찍었던 사진인데 뭐 특별하게 의미를 두지는 않습니다. 글로벌 브랜드들의 현지화 전략을 크게 보시면 KFC는 첫 번째로 해외 브랜드에서 첫 번째로 조식 아침 메뉴를 출시했습니다. 그래서 죽이라던가 현지에 맞는 조식 메뉴로 크게 성장을 하게 되었고 맥도날드는 현지 디저트 메뉴. 지금도 이 전략들은 뭐 비슷한 것 같습니다. 맥도날드의 중국식 디저트죠. 중국식 디저트를 판매하고 있고요. 스타벅스는 지역별 CSR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좀 스타벅스가 제일 잘한다고 느끼는 게 지역에 맞는 인테리어, 지역에 맞는 문화를 매장에 많이 도입을 했고 저는 사실 가장 잘하고 있다고 보는 게 스타벅스인데 최근 중국 내 스타벅스 매출도 많이 꺾이고 있다 하더라고요. 예전 같지는 않다. 매장 수로 보면 여기 나오신 것처럼 KFC가 가장 많은 진출을 했다고 나옵니다. 물론 이 2014년 자료다 보니까 최근의 매장 수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너무 빠르거나 이러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혼자 말하다가 흥분해가지고 딴 얘기로 많이 설 수도 있고 해가지고 한류의 성공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중국에서의 한국 음식점은 드라마의 영향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대장금이 먼저 성공을 했죠. 대장금이 먼저 성공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별그대, 그 다음이 태양의 후예입니다. 대장금은 이제 뷰수가 온라인 플랫폼으로 방영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뷰수를 측정할 수는 없지만 이제 중국 플랫폼 기준으로 보면 별그대가 52억 뷰, 태양의 후예가 32억 뷰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근데 2013년 이제 별그대 상속자들이 연이은 히트를 하면서 아이치라는 중국 동영상 플랫폼이죠. 한국 치면 넷플릭스, 그러니까 해외로 치면 넷플릭스 같은 플랫폼인데 여기서 태양의 후예에 직접 투자를 해서 드라마 런칭을 합니다. 중국 내 프로모션을 받고 홍보를 진행합니다. 그게 2016년이었고 이제 사실 태양의 후예도 크게 대박을 내면서 한류에 영향을 끼쳤고 제가 태양의 후예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는 저희 매장이 태양의 후예 PPL을 진행했다가 매우 크게 성공을 봐서 말씀을 좀 더 드릴 것 같습니다. 대장금입니다. 대장금은 뭐 누가 봐도 이제 전통 요리죠. 조선 이제 왕조의 전통 요리. 한복을 입고 고급스럽고 뭔가 코스 요리고 비싸고 그래서 기사들도 나옵니다. 이제 2011년인데 돈을 벌면 한식당 가봐야지. 물론 현재도 뭐 우리나라도 외국 음식이 현지에 비해서 비싸듯이 한식당은 중국에서도 중국 음식에 비해서 비싼 가격을 형성합니다. 하지만 이때는 완전 이제 프리미엄이죠. 대표적으로 그 당시가 예강산이라는 브랜드인데 지금도 뭐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급화된 이런 한식의 브랜드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영애 씨의 성공도 매우 컸고요. 그 다음은 캐주얼 음식, 그러니까 치맥 열풍, 그다음에 뭐 설빙 이런 어떤 우리나라 캐주얼 브랜드가 성공하게 된 가장 대표적인 드라마 이제 별그대죠. 이때가 2013년이고 사실 저희도 엄청난 득을 봤습니다. 이게 좀 설빙 담당자분이 혹시 네, 죄송합니다. 뭐 엄청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엄청 크게 성공했고 사실 계약금도 엄청 컸지만 좀 이제 카피 브랜드에게 안 좋게 피해를 입었던 사례인데요. 인파들 보시면 다 먹기 위해서 사람들이 줄 서 있었고 이제 저희도 홍첸루라는 이제 한인타운에서 1호점을 시작했는데 그때 홍첸루의 모든 매장들이 웨이팅이 기본 2시간이었습니다. 저희 매장이 테이블이 13개였고 하루 종일 받아도 한 200팀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식사 시간이 있으니까. 근데 하루 방문객 700팀, 그러니까 먹지 못하고 가는 거죠.
예약해놓고 사우나 갔다가 3시간 뒤에 와서 밥 먹고 이 정도로 그 당시에 그러니까 저희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한류의 붐이 그만큼 컸다. 예, 정말 컸고요. 그다음에 뭐 태양의 후예까지 뭐 그 외에 작은 드라마들이 있었지만 예, 성공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뭐 가장 드라마 영향, 한류가 드라마가 그다음에 문화, 음식 문화를 소개하게 되고 그 음식 문화가 어떤 저희 브랜드들 하나하나 진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줬다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나왔던 드라마입니다. 예, 사이코지만 괜찮아 김수현 씨 주연이었는데 사실 저 때는 코로나 시기여서 아무래도 빛을 보진 못했습니다. 오른쪽은 중국 드라마인데 넷플릭스의 일본 드라마를 중국에서 방영했던 거고 넷플릭스나 아이치 온라인 플랫폼에 나왔고 왼쪽 아래도 저분이 빅토리아셨나요? 에펙스 멤버셨던 저분이 나온 드라마고 사실 이것들은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사진은 저희가 피폐를 건 아니고 운이 좋게 드라마 촬영을 하게 되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른쪽 아래는 태양의 후예 드라마죠. 저희 1호점이 촬영을 하게 되었고요. 이때 저희 1호점이 한 달 매출이 한 6,800만 원? 뭐 이 정도 팔고 있던 매장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드라마가 성공을 하면서 1년 동안 1억의 매출을 꾸준히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외국 관광객들이 정말 엄청나게 많이 왔고요. 여기서 이제 2박 3일 술을 먹는 장면이었는데 정말 많은 저희도 득을 봤죠. 저희 키워드 검색량이 40%가 증가했고 글로벌. 그다음에 해외 계약도 되게 용이했고 그랬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사실 가격도 저렴했습니다. PPL 가격이 이 당시는. 지금은 뭐 거의 이 정도 멤버면 한 1억 정도 부를 것 같은데 그 당시는 한 4천만 원? 뭐 이 정도였고 그 당시 4천만 원도 정부 지원금을 받고 진행했어가지고 실제로 저희는 한 1,000만 원 정도 돈을 쓰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사실 이때 저희가 그 김수현 씨 나온 다른 드라마 프로듀서를 하려고 하다가 까이고 세컨으로 고른 거였는데 운이 좋게 이게 또 대박이 나면서 매우 크게 효과를 봤습니다. 이거는 뭐 별거대 장면입니다. 치맥으로. 망고식스도 이거 아마 홍천로에 있는 매장일 겁니다. 그래서 매우 크게 호황을 거뒀고 뭐 그랬습니다. 중국에 있는 모든 한식당이 크게 빛을 발하던 황금기였던 시장 2013년입니다. 저 왼쪽이 접니다. 제가 첫 상해박람회를 나갔을 때인데 제 어렸을 때네요. 2013년이니까 그때는 정말 박람회장의 인기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와서 무조건 얼마냐고 사겠다고 사람들이 정말 그럴 정도로. 근데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지금은 한국관이 제일 인기가 없더라고요. 중국에서 좀 냉정하게 말하면. 그래서 중국이 좀 지금 좋은 시장이냐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그 당시에는 엄청났고 이 그래프를 보더라도 2013년에 진출한 비중이 엄청 많았고 이때 뭐 이바돔, 돈치킨, 봉추찐닭, 요거베리 뭐 기타 등등 미스터 피자도 그때 뭐 한 400개 중국에서 넘게 매장을 냈던 걸로 저 기억을 하는데 좀 틀릴 수도 있지만 매우 큰 성공기를 거뒀습니다. 2013년부터 2015년 그 다음에 좀 사드가 터지면서 좀 안 좋아졌지만 그렇습니다. 저희 중국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되게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뭐 중국어를 배운 것도 아니고 담당자로 갔는데 항상 통역을 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제 그들의 마음을 얻고 계약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저는 일단 중국의 어떤 기본 배경, 역사 공부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가 이제 지금 좋은 평가는 아니지만 시진핑의 시대였기 때문에 시진핑에 대한 역사도 외우고 오히려 뭐 중국인보다 더 내가 설명할 수 있을 정도 공부를 했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그들과 관시라는 걸 맺는 도구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사업에서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건 중국을 하나의 나라로 보기보다는 하나의 성, 뭐 흑룡광성은 흑룡광성의 문화, 산동성은 산동성의 문화, 거기에 음식 혹은 거기에 사투리 이런 것들을 배웠을 때 그들하고 관계 형성이 매우 좋았습니다.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중국은 비즈니스 이렇게 테이블에 앉아서 협상하는 것이 일부지만 같이 식사를 하면서 또 이제 그들과 관계를 맺는 시간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자주 만나려고 항상 중국을 다녔고요. 그래서 저도 거의 1년에 3개월 정도는 중국을 돌면서 파트너를 직접 만났고요. 그래서 언어보다 중요한 거는 가까운 온도 아닌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지역에 대한 존중. 중국은 23개의 성과 4개의 직할시로 나뉘어져 있는데 저는 27개의 나라로 중국을 생각하고 그들을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재밌었던 건 중국은 제가 흑룡강성에 있다가 홍콩 가니까 영하 30도에서 영상 33도 이렇게 같은 날인데도 온도가 다르고 시차가 다르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중국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게 그들의 문화에 있어서 협상에 있어서 매우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예, 관시 이제 그 중국에서 이제 저한테 이제 그 비즈니스를 알려주셨던 형이 있는데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건 뇌물 주는 기술을 배워야 된다. 네, 좀 웃기지만 뇌물 주는 기술을 뇌물이라는 게 뭐 몇백만 원 이런 게 아니라 담당자 만나면 스타벅스 바우처 10,000원, 20,000원짜리를 선물로 잘 건네야 되는데 그들이 또 받지를 않습니다. 잘 아무한테나 받지도 않고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악수하듯 건네면서 이렇게 손에다 바우처 카드를 전달한다던가 또 이제 급에 맞게끔 이게 진짜 근데 되게 중요한데 MD들 만날 때 특히 MD 급을 알아야 되고 결정권자를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급에 따라서 얼마를 줄 것인가 계산이 빨라야 되고요. 또 아셨던 가장 기억나는 명언이 줄 거면 가장 빨리 가장 많이 줘라. 예, 어차피 줄 거면. 예, 그래서 쇼핑몰에 있을 때 물론 지금의 중국은 안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 당시는 총괄부는 1년에 한 4번 정도를 한 3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중국도 2만 위안, 만 위안에서 2만 위안 뭐 생일, 뭐 명절 이럴 때 뭐 비싼 보이차라던가 뭐 이런 것들 항상 선물했던 것 같고요. 그 끝 밑에도 선물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가방에는 담배, 담배를 선물로 줬던 게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이게 뭐 사실 좀 후졌다면 후졌을 수 있죠. 뇌물을 받고 이런 문화가. 근데 뭐 그들의 문화니까 뭐 어떡하겠습니까? 먹고 살아야 되는데 가서 담배 주고 같이 담배 피고 이러면서 사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억하셔야 될 건 어차피 줄 거면 가장 빨리 가장 먼저 많은 돈을 줘라. 기억에 남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킨십입니다. 저는 진짜 힘들었던 게 이제 밥 먹는 시간인데 이제 말도 안 통하고 술도 이제 엄청 좋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물론 다 술을 먹는 건 아니지만 술 접대를 진짜 많이 합니다. 저희들에게. 그래서 저희 파트너도 기억나는 게 항상 차에 이제 바이지우, 뭐 와인, 위스키 종류별로 있습니다. 영업하시는 분들은. 중국은 이제 술을 외부에서 갖고 와도 문제가 없다 보니까 항상 원하는 술로 접대를 해주는데 이제 술에 취하면은 또 이제 통역도 안 되고 점점 이제 저는 말 못한 벙어리가 되고 그런 시간이지만 꼭 그들은 그런 어떤 대화가 원활히 소통되는 것보다는 함께 하고 함께 즐기고 이런 걸 되게 중요시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국 바이어를 만나신다면 그런 시간을 함께 보내시면 좋은데 또 너무 강요하는 건 한국의 술 문화를 그분들이 또 생각보다 술을 많이 잘 먹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시간을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시와 스킨십, 밥 먹는 문화, 그다음에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거는 중국 협상에서 저에게 매우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국가별로 저희가 있었던 일들을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가 이제 저희 가장 첫 번째 매장이었습니다. 이때 저희 해외 1호점이었죠. 그러니까 상해는 직영점이고 이제 해외 첫 파트너 1호점인데 저희 계약금을 거의 다 이 인도네시아에 재투자를 했습니다. 거의 직원들이 6개월 정도 상주를 했고요. 왜냐하면 2013년도니까 사실 그 당시 저희가 좀 보고 배울 만한 성공적인 기업도 없었고 이런 강의 시간도 없었다 보니까 몸으로 진짜 돈을 쓰면서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느꼈던 건 저희 비즈니스 모델을 확보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매장인데요. 저희 매장은 그 당시에 갈매기살과 부속고기, 이제 돼지고기죠. 다 돼지고기의 특수 부위들을 판매하는 매장이었는데 인도네시아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나라였거든요. 저희도 좀 의아했습니다. 왜 우리에게 왔고 어떻게 우리가 잘할 수 있을 것인가. 다행인데 알고 보니 인도네시아 화교들은 돼지고기를 먹고 1호점은 픽이라는 지역에 들어갔는데요. 거기 한국으로 치면 약간 일산 같은 동네죠. 화교들이 모여 사는 지역이었고 경제적으로 매우 부유했고 뭐 본가가 먼저 진출해서 매우 성공적으로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또 이제 인도네시아는 물류 수출하는 게 매우 까다로운 나라여서 이제 어떻게 수출할 것인가 지금은 그 당시보다 더더더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배로 태웠다가 몇 번 폐기하고 진짜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날리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로열티를 받아야 되는데 매출 대비 몇 퍼센트 로열티를 이제 받습니다. 근데 사실 그 당시는 이제 매출을 요구하면 엑셀로 이렇게 줍니다. 얼마 팔았다고. 지금처럼 전산화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포스가. 그래서 이제 그걸 믿고 서로 이제 계약을 해야 되는. 뭐 얼마 팔았어 우리. 그럼 이제 얼마 줘. 약간 서로 진짜 이렇게 협상을 했어야 됐습니다. 또 이제 언어적인 문제가 있죠. 동남아 가면 영어는 기본적으로 하십니다. 파트너들이. 근데 이제 저희와는 영어로 하지만 자기들끼리는 자기네 말로 이제 협상을 하면
대화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랬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희가 돈을 벌 수 있는 것인가? 계약금, 뭐 로열티, 물류 이런 것들로 과연 우리가 안정적인 수익 구조 확보할 수 있을까? 오직 믿음만이 우리를 이끌어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준 게 인도네시아였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답은 찾지 못했고 정말 가족처럼 함께하자. 예, 뭐 가족 파티에도 초대하고 저희가 가고 한국에 왔을 때 정말 극진하게 항상 함께해주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주면서 지금도 저희의 가장 좋은 파트너로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도 처음이다 보니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뭐 인도네시아는 이래야 된다. 우리나라 사람은 어떠니까 너희가 이걸 해야 된다. 예를 들어 뭐 우리가 김밥을 인기가 있으니까 김밥을 팔아야 된다. 저희는 고깃집인데 말이죠. 뭐 떡볶이, 김밥, 돌솥 비빔밥 전혀 한국에 없는 메뉴를 판매하는 거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뭐 인테리어에 대해서도 당연히 한국하고 똑같이 할 수 없는 게 현지 인테리어 수준도 다르고 구할 수 있는 재료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고민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느꼈던 건 하면 안 되는 것과 해도 되는 것 분명히 정의하고 하면 안 되는 것 외에 모든 걸 허용하자라는 마음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오히려 파트너와의 믿음을 저희 형성해 주었고요. 현재까지도 좋은 파트너십으로 남을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동남아 비즈니스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화교입니다. 화교 문화가 있고요. 크게 제가 봤을 때는 경제를 주도하는 화교 문화가 있고 또 로컬에 성장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협상할 때 항상 먼저 갈랐던 것 같습니다. 화교냐 아니냐. 혹은 뭐 남자냐 여자냐, 뭐 나이도 했을 때 왜냐하면 나이가 어리면 대부분 유학파여서 좀 더 해외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고요. 그다음에 받아들이는 것도 좀 달랐습니다. 협상할 때 항상 중요시 여겼고 동남아 재밌었던 건 이제 저희랑 영어로 대화하다가 자기들끼리 또 중국어로 대화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화교분들은. 그래서 제가 중국어로 몇 마디 저도 이제 많이 배우진 않았지만 몇 마디 해주면 오히려 더 가깝게 느끼면서 얘기가 더 수월해졌고 더 좋은 관계로 생각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동남아 시장에서 영어도 중요하지만 중국어를 배워두시면 몇 마디 단어라도 되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실 중국어, 영어를 동시에 하는 직원을 채용하기는 어렵지만 몇 마디라도 배워놓으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는 2013년에 처음 가맹 계약을 맺었고요. 2015년에 사업이 잘 돼서 이제 마스터 프랜차이즈로 계약을 전환하였습니다. 그 당시는 이제 백종원 씨의 브랜드 본가가 매장이 5개 정도 싱가포르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1등 한국 브랜드였죠. 대표적으로 매출이 가장 높았고 월 매출이 4억, 5억 그 당시 매장당 이렇게 팔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시장에 저희가 진출을 하였고 그 당시 얼마 지나서 마포갈매기도 진출을 하였고 뭐 다양한 한국 브랜드가 싱가포르에 진출했습니다. 현재는 그 엄영백의 돼지국밥이라는 브랜드도 싱가포르에 진출했는데 매우 잘 되고 있더라고요. 예. 싱가포르 하면서 느꼈던 건 수출입니다. 예, 정말 규제가 까다로웠던 것 같습니다. 예, 싱가포르는 특히나 유럽의 기준을 많이 따릅니다. 미국보다 유럽이 좀 더 식품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들이 있더라고요. 예,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그 다음에 쟁쟁한 경쟁 상대들. 그 당시 이제 백종원의 본가나 여러 브랜드가 있었는데, 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현재는 저희가 가장 매장을 많이 갖고 있는 한식당 중에 하나이지만, 현지 로컬 브랜드도 매우 성공을 해서 경쟁이 좀 치열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예, 싱가포르는 좀 약간 한 배를 탄 동지라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워낙 경쟁이 치열하고 좀 시장도 엄격하고 라이센스도 복잡하고 저희에게 이제 사실 중국은 뇌물이면 다 됐거든요. 사실 중국은 뭐 안 되는 게 없었죠. 안 되는 게 되게 하는 게 중국이었는데 싱가포르는 사실 그런 게 통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싱가포르도 뭐 뇌물 이런 게 있긴 하겠지만 복잡한 라이센스, 그다음에 경쟁 상대와 치열함, 그다음에 마케팅 전략. 정말 이제 망하면 안 된다. 쥐가 없다 우리는. 좀 이런 마인드를 많이 배우게 해줬던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저희가 모든 거에 대한 답을 줄 수 없죠. 한국에서는 뭐 상권 분석해주고 마케팅 도와주고 뭐 했던 사례들 전달해 줍니다. 근데 사실 해외는 저희보다 파트너가 더 잘할 겁니다. 이 상권에 대해서. 저희보다 어떤 마케팅 플랫폼이 인기가 있는지 더 잘할 거고, 예를 들어 뭐 나라마다 페이스북이냐 인스타그램이냐 어떤 인기 플랫폼이 다를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되게 저자세로 임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르겠다. 너가 맡아라. 나는 여기까지일 수 있고 여기부터는 너가 해라. 예, 이런 전략이 오히려 성공하게 된 것 같습니다. 어설프게 알고 이렇게 지도하고 이렇게 하라 강요하기보다는 우리는 해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 나머지 부분은 너희가 다 알아서 라는 전략이었고요. 사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수출 관련해서 저희는 계약할 때 우린 이러한 제품이 있고 HS 코드는 뭐고 이런 성분이 있어서 수출할 때 이런 이슈가 있었다. 너희가 현지 통관을 다 책임져라. 저희는 관여하지 않겠다. 그 대신 저희는 3가지에서 5가지만 하는 게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품목이 늘어나면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있고, 싱가포르 저희 이제 수출했다가 문제가 생겼던 건데요. 간장 이제 베이스다 보니까 간장에는 3-MCPD라는 성분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때 이제 하면서 알았는데, 이게 표를 보시면 한국은 0.3인데 유럽은 0.02까지 함유를 해야 됩니다. 싱가포르도 유럽의 기준을 따랐고요. 그러니까 미국은 1이고요. 함유량이. 그러니까 저희는 0.25였나요? 이 정도 MCPD 성분이 있었는데 싱가포르의 경우 0.02까지 허용하다 보니까 간장 수출이 안 됐던 겁니다. 알고 보니까 이제 좀 더 비싼 간장을 쓰면은 3-MCPD 성분이 낮은 비싼 간장을 쓰면 문제가 없었다고 해결책을 찾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페일드 그냥 그래서 폐기된 결과입니다. 그리고 미생물 수치도 되게 예민하게 봤습니다. 한국의 고추장, 된장류, 장류는 미생물 수치가 있는데, 물론 이제 미생물 수치가 높다고 무조건 거절당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인간에 유해하지 않다, 무해한 미생물이고 이런 것들을 증명하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들을 가장 많이 배우게 해준 나라가 싱가포르였습니다. 현재까지도 잘 되고 있고, 그래서 별짓을 다 했습니다. 예를 들어 대충 저희가 간장 불고기라는 메뉴가 있다 하면 간장에 설탕이랑 다양한 조미료를 섞겠죠. 그래서 간장만 빼고 보내기도 하고, 현지 간장을 섞어서 문제가 됐을 때는 임시로 만들어서 해결책을 찾아서 했었고요. 저희는 소스를 많이 팔지 않기 때문에 되게 비싸게 팝니다. 되게 비싸게 파는데 예를 들어 원가가 100원이면 어떤 건 5,000원에 팔기도 하고 어떤 건 500원에 팔기도 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저희는 엑기스로 만들어서 소스를 수출합니다. 예를 들어 고기 800g에 보통 이제 8대2 정도 되죠. 원유가하고 양념 비율이. 그래서 200g 그 양 그대로 파는 게 아니라 저희 갈매기살 브랜드니까 갈매기살 500g 분말이면 고기 15kg를 양념할 수 있거든요. 그 정도 어떤 엑기스화된 소스를 현지에서 간장과 별첨을 해서 소스를 만들어서 하게끔 합니다. 오히려 엑기스화해서 수출하니까 카피를 안 합니다. 파트너가 직접 만들어 쓰지 않고 그걸 거의 씁니다. 그리고 갈매기살 파우더를 저희가 1kg에 한 23,000원 정도에 사실 팔거든요. 원래 원가가 1kg에 한 2,000원 정도일 겁니다. 그러니까 4만 원 정도에 파는 거죠.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이제 500g으로 15kg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1kg면 한 30kg 만들 수 있죠. 그런 것들이 파트너가 되게 리즈너블하게 좀 받아들여줬던 것 같습니다. 저희도 소량을 판매하면서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또 소량이다 보니까 운송비도 적게 듭니다. 그래서 파트너들도 선호했던 것 같고, 식품 수출할 때 저희가 삼선뼈국도 그렇지만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게 상온 보관이 되는 소스로 만들어서 수출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냉장으로 가면 이제 풀 컨테이너 FCL로 가야 되고 운송료가 몇백만 원이 더 듭니다. 파트너들도 그런 거에 또 되게 예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상온 보관되는 소스와 엑기스 소스로 수출했던 게 저희에게서 수익을 내는데 가장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 얘기 좀 더 하자면, 싱가포르 파트너는 정말 숫자에 밝았습니다. 원래 P&G에서 재무이사를 하셨던 분이어서 정말 환율도 대기 따졌고요. 그 다음에 0.01원마저 저희에게 막 청구할 정도로 처음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모든 싱가포르 사람이 그러지 않지만 보통 그런 대기업 출신 분들은 특히나 숫자에 예민하게 반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싱가포르도 비슷했지만 내줄 건 내주되 지킬 건 확실히 지켰습니다. 계약금은 확실히 받자. 계약금은 물론 내고를 하죠. 내고를 합니다. 예를 들어 저희도 50만 불을 받기 위해서 100만 불을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나 이런 나라에서는 정말 더 철저하게 좀 협상의 폭을 좁혔던 것 같고, 일단 계약금을 많이 받으면 파트너가 책임감이 있어서 열심히 합니다. 저의 경험상 중요했던 건 계약금을 많이 받았던 거. 계약과 협상입니다.
좀 덥네요. 혹시 에어컨 켤 수 있을까요? 혹시 근데 고기 프랜차이즈 많다고 하셨는데 고기 쪽에 있으신가요? 혹시 어디 브랜드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몇 개 없어가지고. 아니 동네점이라고 동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로고가 되게 이뻤던 것 같은데. 로고요? 예 아닌가요? 동물복지에서 뭐라 하더라고요. 돼지 그림이 있는 돼지 그림 동물 혹시 해외 진출하신 브랜드 있을까요? 어디 없으실까요? 알겠습니다. 예, 잠시만요. 제가 뭐 이게 제가 전문 분야가 아니고 앞에서 강의했던 내용들이 있어서 그냥 저희의 사례를 기본으로 말씀드리다 보니까 좀 약간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으나 저희 경험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과 협상에서 제가 중요시 여겼던 건 계약의 범위를 좀 명확히 하자. 그리고 또 협상의 주체를 파악하자. 줄 것과 얻을 것을 나누자. 저에게는 항상 돈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얼마 벌 수 있냐 우리가. 계약금 얼마 받을 수 있고 정기적으로 얼마의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여기가 잘 되면 무슨 기대 효과가 있을 수 있을 것이냐를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협상의 주체는 이제 상대에 따라서 어떤 전략을 할 것이냐, 화교냐, 로컬이냐, 해외 유학을 다녀온 사람이냐, 그러니까 좀 젊은 30대 사람이냐, 아니면 나이가 많으신 현지 사업가냐에 따라서 어떻게 협상을 할 것인가, 어떻게 금액을 부를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뭐 백화점에 계신 분들은 뭐 평당 매출을 되게 중요시 여긴다던가, 또 유학을 다녀온 젊은 친구분들은 또 되게 호의적입니다. 해외 브랜드에 대해서 오히려 해외 브랜드를 갖고 오고 싶고, 특히 이제 동남아시아나 좀 못 사는 지역으로 갈수록 해외 브랜드를 좀 더 높은 어떤 럭셔리 브랜드나 퀄리티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해외 브랜드를 선호를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모든 나라의 계약이 다 다릅니다. 어느 나라는 로얄티를 적게 받더라도 물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거고, 또 어느 나라는 뭐 계약금을 좀 적게 받더라도 주변에 홍보 효과가 있는 매장들, 예를 들어 홍콩, 싱가포르 이런 나라는 아시아에서 매우 홍보에 중요한 거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나라는 좀 계약금을 적게 받더라도 우선 진출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뭐 4가지 보통 많이 하죠. 마스터 프랜차이즈라는 계약이 있고요. 그다음에 합작 가치화 조인트 벤처 있고요. 저희처럼 직접 진출할 수 있고요. 뭐 국제 가맹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뭐 대부분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많이 선호하십니다. 왜냐하면 일단 계약금도 크고 좀 용이하고 파트너와 관리하고, 그다음에 직접 진출. 저희는 직접 진출했고 정말 운이 좋게 저희는 직접 진출한 거고요. 왜냐하면 저희 1호점이 총 투자비가 한 1억 8천만 원 정도 들어갔나요? 되게 좀 안 좋은 자리였고, 근데 이제 뭐 되게 빠르게 회수가 됐고 성공을 했지만 직접 진출은 되게 어렵죠. 현지에서 도와줄 수 있는 파트너가 있어야 되고, 또 주재원 보내서 또 이제 하면 주재원 비용도 많이 들고, 많이 선호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통 마스터 프랜차이즈 많이 하시고,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데 조인트 벤처 어떻나 많이 물어보시는데 뭐 대부분 사례가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조인트 벤처는. 뭐 심지어 대기업인 놀부도 일본 조인트 벤처 했다가 결국 본사가 인수하면서 파트너가 손을 들어버리니까 본사가 인수를 한다던가 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조인트 벤처는 뭐 굳이 물론 해보고 싶다. 해외 진출을 해보고 싶다 할 수 있겠죠. 뭐 그런 거 많더라고요. 계약금 대신에 이걸 지분 투자 형식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돈을 투자 안 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인트 벤처를 추천하지 않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한 번도 좋았던 사례는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 국제 가맹. 근데 국제 가맹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중국이나 뭐 동남아시아는 좀 그나마 괜찮은데 그 나라의 프랜차이즈 법률을 따라야 되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매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협상의 주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통 이제 박람회나 상담을 하면은 먼저 이제 그분의 인종, 아까도 말했지만 화교냐, 로컬이냐를 많이 따졌던 것 같고, 남자냐, 여자냐, 뭐 사회적 위치를 많이 고려했던 것 같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협상할 때 저희가 많이 고려하는 사항입니다. 일본, 대만은 특히 좀 많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앞에서 되게 호의적이시고 마치 당장 계약할 것 같습니다. 근데 항상 이제 계약이 안 되던 게 일본, 대만이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국 분들도 되게 재밌어요. 지역별로 되게 다릅니다. 예를 들어 중국 동북 지역과 남방 지역의 술 문화가 달라요. 그래서 바이지오라는 독한 술이죠. 동북 지역에서는 매우 큰 잔에다가 줍니다.
원샷 하라는 줄 알고 원샷을 몇 번 했었는데 항상 꺾어 마시라고 이제 하셨던 거고요. 난방적은 개인 주전자 같은 개인 유리병에다 술을 담아서 되게 조그만 잔에 자기가 나눠서 먹습니다. 중국 문화도 그렇게 지역별로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맞는 협상을 끌고 가는 게 되게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파트너랑 설명할 때 나눕니다. 이제 계약금을 얼마로 이제 청구하냐에 따라서 계산을 하는데 보니까 그 미스터 피자셨던 분이 이제 계약금을 적어놓으셨는데 생각보다 높게 적어놓으셨던 것 같아가지고 저희는 이렇게 합니다. 파트너랑 정합니다. 이제 1번 이제 코리아 헤드쿼터가 파트너에게 무엇을 해준다 명확하게 명시를 해줍니다. 우리는 브랜드에 대한 뭐 노하우, 매뉴얼, 레시피, 물류 수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물류 수출에서 문제가 생기면 뭐 저희가 가서 만들어 주겠다. 혹은 예를 들어 뭐 저희가 몽고 진간장을 쓰는데 없었을 때 대체 식품 모든 리스트를 정리해서 파트너에게 제공을 해준다는 1번 리스트를 만들고 파트너는 그것에 대한 어떤 가치로 어떤 계약금을 얼마를 주는데 저희는 상해에 대한 어떤 성공 모델이 있다 보니까 상해에서 직영점을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의 수익을 냈고 또 이제 가맹 사업을 저희가 직접 했거든요. 그래서 얼마의 수익을 얻었다. 예를 들어 저희는 상해에서 13개 정도의 매장을 냈습니다. 직영점 3개, 가맹점 10개. 저희가 가맹비를 65만 위안을 받았어요. 한 1억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게 가능했던 건 사실 이제 할 거면 하고 말 거 말아요. 왜냐면 저희가 가맹점을 또 관리하는 거 있어서 인력도 부족했고 노하우도 부족했습니다. 중국 외식시장에서 상해에서 13개 했다고 한국 브랜드 치고는 많이 한 거지만 중국에서는 한 200개 정도는 해야지 상해에서만 100개 정도는 깔면 그 정도 돼야지 좀 잘한 걸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13개까지 확장을 했었고 물류 수익. 중국은 사실 직접 수출이 좀 어려웠죠. 중국은 직접 수출이 어려워서 현지 OEM으로 해서 모든 소스를 유통했고 고기도 했습니다. 고기 같은 경우는 슈앙호이라는 이제 가장 큰 기업입니다. 그 미국의 스미스필드를 인수한 그 본사에 찾아가서 고기 물류를 하고 싶다로 얘기를 했고요. 그 당시 기억나는 건 정말 연락이 안 됩니다. 진짜 바빠요. 거기 MD들은. 그러니까 상위로 갈수록 진짜 어렵게 연락이 됐고 허남성, 그러니까 하남성이죠. 하남성의 작은 마을에 작은 지역에 본사가 있었고 거기에 제가 가가지고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잠깐 이게 딴 데로 샜는데 잠깐 중국 얘기를 좀 더 드리면 그때 갈매기살이라는 저희가 특수부위다 보니까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갈매기살이 한국어는 알겠는데 중국어로 갈매기살을 뭐라 할 것인가? 과연 그들은 먹을 것인가? 외국에서는 보통 삼겹살에 붙어서 같이 그냥 떼버립니다. 베이컨 한다던가. 왜냐하면 그 한 줄을 삼겹살이 한 판이 있으면 가운데 한 줄이 있는 게 갈매기살이거든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고기 성형을 배워서 앞에 가서 이거다 이렇게 제거해서 뗐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건 없었구나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그래서 파트너에게 돌아오면은 다음과 같은 설명을 합니다. 물론 되게 상세하겠죠. 뭐 직영점을 투자했을 때 운영 수익 P&L도 다 만들어 있고요. 다음 시간에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맹점에서 로열티, 물류 수익, 우리는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다. 그랬을 때 몇 년이 됐을 때 너는 이거 원금을 회수할 것이다. 사실 다 다르겠죠. 저희는 중국 기준인데 뭐 싱가포르 다를 거고 캐나다 다를 거고 나라마다 다를 겁니다. 근데 그걸 제안해 줬을 때 파트너가 협상이 굉장히 좀 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꼭 이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기준으로. 한국에선 이렇게 한다. 참고하시라. 물론 이제 다 다르겠죠. 투자비도 다를 거고 합니다. 파트너들이 가장 많이 물어봅니다. 얼마를 투자해야 될 것인가 매장을. 근데 사실 저희가 뭐 모르죠. 물론 현지 인테리어랑 협의를 문의하면은 알 수 있겠죠. 근데 애매모호한 정답보다는 그냥 현지 한국 기준으로 우린 이렇다. 파트너들은 이 말을 되게 좀 듣고 싶어 하더라고요. 너희는 어떠니? 얼마 투자했니? 그래서 얼마 이제 회수하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리니?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협상에서 매우 중요시 여겼던 것 같습니다.